네, 안녕하세요. KR 크레딧 톡입니다. 오늘도 저희 KR 리스크 대시보드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해서 저희 김경무 평가기준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그 사이에 계절이 완연히 바뀌어서 네, 다행입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말씀드릴 주제를 이렇게 압축해서 대외 요인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라고 이제 잡아주셨고요. 많이 흔들리나요? 늘 우리가 대외 의존도 굉장히 높은 네.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늘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 이제 대외 변수들이 조금 더 이 민감도가 높아졌다 생각해서 제목을 네. 일단 붙여봤고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오늘 말씀드릴 5곡지를 보면 오늘도 여전히 글로벌, 미국, 중국,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시고 마무리는 PF와 저희 이제 레이팅 퍼포먼스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요새 지금 앞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가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여름에 이글거리는 태양 보다가 요즘 햇살 보면은 저는 김영랑 시인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혹자는 소색이는 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식구가 떠오르는데 잘 아시죠, 실장님? 문학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아서요. 남도 출신 아니신가요? 남도 출신은 맞는데 네. 영랑 시인이 남도에서는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늘 서울 집밥은 맛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밥도 서울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요. 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 오늘 말씀을 이게 주제들이 딱딱하고 이렇게 압축적이다 보니까 건조하지 않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좀 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 얘기 끝까지 안 들으시는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네. 네. 일단 저희가 세 번째 진행을 하는 그렇죠. 건데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개별 업체나 섹터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매크로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크로스 섹터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깊이 있고 이렇게 직접적인 크레딧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 이제 다루기가 쉽지는 않고 저희가 대부분 분기 단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기 단위의 전반적인 경제 환경 이런 거나 아니면 신용평가 관점에서 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는 정도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세 번째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로 첫 번째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제목을 이번엔 약간 이제 바꿔서 글로벌 금리 인하 시대 개막이라고 잡았는데 이제 사실상 통화정책 전환은 본격화가 됐고 얼마나 이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국가들의 이제 기준금리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가깝게 지난 9월에 미국이 B컷으로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하는 데부터 0.5%포인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시작을 한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B컷을 시작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써있는 CPI 상승률을 보게 되면 5월에 3.3에서 8월에 2.5까지 내려갔고요. 고용지표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0.5%포인트 인하를 한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상 금리 인하 전망은 연내 0.5%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점도표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 이제 11월에도 또 B컷을 할 것이냐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자로 아마 이제 미국 CPI 9월께 발표가 되는데 2.3%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달 2.5였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데는 안정된 물가를 보이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고용 지표가 이제 불안한 요인이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9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4.1%로 나왔기 때문에 7월에 가장 높았을 때 4.3에 비하면 이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 B컷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우려는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조금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B컵보다는 그냥 0.2%포인트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유럽 쪽을 보게 되면 유럽은 이미 6월에 이제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고 9월에 0.6%포인트 인하하면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더 빨리 앞서가고 있는데요. 역시 뭐 상황 비슷합니다. 물가 상승률 크게 둔화되고 있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계속 낮춰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얼마나 빠르게 낮춰갈 것인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인하 속도를 보고 아마 유럽 쪽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이제 유럽은 또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는데 기회가 10월에도 또 금리 인하를 하겠느냐라는 시장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1.8%, 장기 물가 목표 2%보다도 낮아지는 수준으로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뭐 대체적인 시각은 10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하고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연초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금리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7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9월에는 동결을 한 상태인데 연내에 한 번 정도 추가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부담 때문에 올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는 하는데 지난번에 7월에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NKD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이게 시장 변동성 확대 네. 이런 게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금리 인상에는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슬라이드에 제가 주요국 피벗 시점 이제 정리를 해놓은 이 표가 있는데 올해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피벗해서 이제 통화정책 전환을 실시했는데 3월에 스위스를 비롯해서 6월에 이제 유럽 그리고 9월에 미국까지 통화정책 전환을 실시했고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남은 데가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금통위가 내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국들이 다 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 집중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로 가시면 그럼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 시대에서 우리는 언제 동참할 것이냐, 내일 통화정책 전환을 할 것이냐인데 우리가 지금 1년 9개월째 3.5%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여건은 다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여건은 다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낙관론이 있는데 이 낙관론의 배경은 아무래도 물가가 가장 크죠. 우리나라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까지 내려온 걸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지난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온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장기 물가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다라고 보고요. 더더구나 이제 내수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도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차가 축소돼서 이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도 좀 적어졌다. 이렇기 때문에 내리지 않겠느냐. 낙관론이 상당 부분 있고요. 반면에 비관론도 일부 존재합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가계부채 관리 부담도 크다. 특히나 9월부터 시작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결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최근으로 시각을 좁히면 중동 쪽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라서 유가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도 조금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관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각은 아무래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더 한 70% 이상 시각으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채권 시장은 어떨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역대급 연초 효과를 올해 받고 연중 내내 채권 시장 강세 기조를 보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 이게 연중 계속 작용을 했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효과로 반사적으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고 또 개인 투자자 자금까지 유입되면서 채권 시장은 연중 이제 강세 기조를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이제 채권 시장이 더 강세를 보이겠느냐. 불행히도 왼쪽 하단의 금리 추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낮은 역캐리 상태입니다. 이미 이렇게 역캐리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갈 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도 보시면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에 6월에 한 40bp 정도로 최저점을 찍고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니까 올라가는 모양새로 지금 한 60bp 근처에 있는데요.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인데 아마 이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면 역캐리 부담이 해소되면서 조금은 축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가 일단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가서 크레딧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하는데 특히 이제 상품별로 보자면 금리 매력이 높은 이제 여전채 그리고 A급 이하 채권 중에서 크레딧 스프레드 높은 애들 중심으로 스프레드 축소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 요인을 살펴볼 텐데 미국 대선하고 우리 경제와 관련된 주제로 두 번째 꼭지를 잡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의 영향을 이제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이고 특히나 아마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그간에 우리나라 수출이 대중 수출이 가장 컸고 미국이 2등이었죠. 근데 아마 20년 만에 올해부터 대미 수출이 아마 대중 수출을 넘어설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가장 우리의 이제 중요한 경제 이 파트너죠.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또 그걸 빼고라도 미국의 경제 방향이나 흐름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걸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 슬라이드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이제 주요 정책을 주로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중심으로 나눠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통상 무역 부문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이제 주로 이제 다자주의, 다자간 무역 협정, 동맹국 협력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뭐 이제 통상 무역 정책을 설정을 하고 관세 정책보다는 간접적인 제재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의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표방하고 있고 보호무역 정책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과 다르게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관세를 굉장히 주력 이 통상무역 정책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특히나 보복 관세도 굉장히 자주 활용할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통상무역 정책의 차이로 보면 되겠고요. 실장. 네. 관세를 높이면 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 자국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갈지 예를 들면 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요인도 되겠죠. 뭐 그런 요인이 되겠지만 이게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정책 방향으로 자국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니까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 정책이 정말 현실화되면은 결과가 어떨지는 참 두고 봐야죠. 잠옷.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정책인데 에너지나 이제 환경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아주 상반되는 분야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첨단 기술 육성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계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2050년에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간에 추진해오던 칩스법, IRA 같은 걸 계속 유지 강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반면에 트럼프의 정책은 전통 제조업을 부흥하는 걸로 돌아가겠다. 이런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석탄, 석유 이런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해서 에너지 가격을 대폭 내리겠다. 파리 기후 협약 다시 탈퇴하겠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상반된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칩스법이나 IRA법을 축소 폐기하겠다. 그런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IRA법, 칩스법을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액 공제나 보조금 정책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공급망 대중국 정책인데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이 세팅이 갈 것인지와 관련된 정책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서 프렌드 쇼어링을 추진하고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어느 정도 사안별로 예를 들면 첨단 기술 관련된 부분은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확실하게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빼버리겠다.
오직 미국 중심으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중국을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아예 배제해야 될 대상,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최우국 대우 대상에서 철폐를 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요구하겠다라는 공약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관련된 정책도 양당의 정책 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조세 정책인데 이건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반되는 뭐 좌우에 있는 정책 차이이죠. 아무래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복지 확대, 재정적자 해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법인세율도 21%로 과거에 트럼프가 낮췄던 거를 다시 28%로 올리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개인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감세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일부 증세를 하겠다. 그래서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활동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추가 인하하겠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내 생산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낮춰서 기업 활동을 굉장히 촉진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놨고요. 개인 소득자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1기 때 시행했던 감세 법안, 텍스 컷 앤 잡 액트라고 이 감세 법안을 했었는데 요거를 내년에 원래 일몰 예정인데 영구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자들에서 감세를 하겠다.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감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공화당의 정책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었고, 참고로 이제 외교안보 정책에서 약간 한두 개 차이점을 다루자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정책과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분쟁 관련된 정책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트럼프의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 개입을 줄여가지고 조기에 종전으로 이끌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중동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양당의 정책은 비슷하지만 공화당의 정책이 좀 더 친이스라엘 정책에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외교안보 정책도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세계 이 경제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이런 양당의 정책 차이가 뭐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의 정책은 바이든의 정책을 해리스가 큰 틀에서 계승한다고 보고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 2기가 출마했을 때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률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 또 글로벌 공급망도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외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정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감세 그리고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관세를 올리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에 그리고 또 이민 규제도 강력하게 하게 되면 미국 내 임금 상승이 불가피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부각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되게 되면 지금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약화될 수 있겠다. 아마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율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요소 다 존재합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도할 거기 때문에 약달러 정책을 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경기 부양을 추진할 것이고 또 지정학적 갈등이나 통상 갈등이 이게 심화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강달러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유가는 방향성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후퇴되고 석유 가스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락 모멘텀이 클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료되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의 원유 공급도 확대될 것이고
유가는 분명한 방향성이 아래쪽 이 분명한 방향성을 보이겠고요. 마지막에 물가는 상하향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내려가는 것은 물가에는 긍정적 요인이겠지만 공급망 혼란이 예상되는 점은 물가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양방향 모두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금 대략 살펴봤고 우리 산업, 우리나라 기업들의 민감도가 높은 정책 변수들을 몇 가지만 꼽아서 좀 더 보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일단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정책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가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미 무역 흑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한 3배 정도 늘어서 2023년에 444억 불까지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통상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 무역 흑자 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이 상당히 부정적 영향에 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변수로 일단 대중국 정책이나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부분. 일단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우리나라 이제 대중 수출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요. 중국이 결국 이제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면 어차피 그 저가 물량을 세계 어딘가로 쏟아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경쟁 업체하고의 경쟁도 더 가열돼서 수익성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일부 일단 뭐 예를 들면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죠. 대중국 규제가 세지면 상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급 과잉이나 공급망 불안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에는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산업 정책 변화로는 일단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후퇴하고 이제 기존 석유 가스 개발을 확대하고 전통적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쪽으로 산업 정책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지원법이나 IRA 축소 폐기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생산 시설을 굉장히 확대했던 친환경 첨단 산업 업체들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업체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거고요. 일부 이제 에너지 관련 업종들은 이 친환경 정책 후퇴로 조금 긍정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정유, 민자발전, 석유화학 정도가 약간 긍정적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현실화가 될 텐데 우리가 감내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불확실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트럼프나 뭐 해리스 누구의 당선을 기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상태 민주당 정권이 계속 재집권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트럼프 2기가 출범했을 때는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지고 변수가 커진다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조금 우리한테는 더 부담이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으로 또 한번. 세 번째 리스크는 차이나 리스크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마 4월에도 아마 차이나 리스크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급 과잉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사실 앞에 미 대선 관련된 내용에서 일부 다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발 공급 과잉의 원인은 한마디로 중국 경제 성장이 이제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을 쭉 아래 열거해놨는데 첫 번째로 일단 경기 침체 내용을 보게 되면 연초에 이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구체적이지도 않게 5% 안팎이라고 이제 모호하게 제시했는데 그마저도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GDP 성장률이 1Q에 5.3%였는데 2분기에 4.7%로 낮아졌고요. 실제로 이게 명목 성장률이기 때문에 물가를 감안한 실질 GDP 성장률 개념을 고려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보게 되면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상 경제가 약간 퇴보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재정 정책은 사실 투입되기 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행이 된 금융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난달 27일 날 지급 준비율을 0.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1월에 인하한 데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 준비율이 이제 9.5%로 내려왔는데 좀 한 자릿수로 내려왔죠. 그만큼 시장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하는 대출 우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우대금리가 지금 1년 기준으로 3.35%니까 3% 가까이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연내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인데요.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게 되면 작년 상반기에는 8.2%였습니다. 또 올 상반기 3.7%. 중국 내수도 굉장히 침체 상태이죠.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가면서 다 회복을 보였는데 중국만 이 팬데믹 이후에 이 경제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내수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구원신 정책, 낡은 거 버리고 새 것을 사라,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투자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구조적 요인 중에 하나이죠. 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최근에 이제 발표됐습니다. 9월 24일 날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상한 금리를 LPR, 이 대출 우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 넘는 거는 다 요 이하로 낮추라라고 이제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인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구조적인 요인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정책에서 활성화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방정부 채무 그리고 해외 투자자금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계속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이 다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중국에서 그간의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을 써왔죠. 근데 이 산업 육성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어쨌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성장 자체는 내수를 비롯해서 경기가 저성장 국면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발 공급 과잉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이런 중국발 공급 과잉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중국발 공급 과잉의 영향이 뭐 최근의 이슈는 아니고 저 과거부터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중국 내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국들의 대응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무역 구제 조치보다는 이 대통령의 직권에 의한 수입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역 확장법 232조 그리고 과거에 한때 저희가 슈퍼 301조라고 이제 많이 들었던 그거의 기본이 되는 이제 법인데 통상법 301조 예를 들어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뭐 이런 규제인데 이런 무역 확장법과 통상법에 대한 규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예로 보자면 지난 5월에 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일괄 인상했죠. 대표적인 업종으로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것들에서 관세를 인상한 사례가 있고 이유는 이렇게 뭐 개별 대통령 직권에 의한 이런 규제 조치보다는 전통적 무역 규제 조치인 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 뭐 이런 거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이 무역 구제 조치 사례가 5월에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과거부터 시행해둔 거를 2년간 추가 연장하겠다라는 결정을 발표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잠정 상계 관세를 2022년에 부과했었거든요. 잠정 조치였는데 올 10월에 EU 회원국 투표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관세안을 과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최저는 10%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 45.3%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들이 거의 뭐 공동 대응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G7 공동 성명 등에 대해서 요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 조치가 나오면 중국은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결국 대응 조치들을 중국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제소를 하고 이런 조치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법적인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 중국도 올 4월에 관세법을 신규 제정해서 올 12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이제 중국도 해외에서 나오는 거에 대응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걸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 무역 구제 조치를 시행을 하고 중국은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결과적으로는 공급망 리스크 재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의 공급망 리스크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크게 불거졌다면 이제는 중국과 서방 세계 간의 이 무역 갈등으로 2차 공급망 리스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서방 세계하고의 이제 이 공급망 리스크 재현이 됐을 때 우리나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부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중국 규제가 세지면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일부 업종은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반사이익보다는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이 클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꼭 이 일부 업종 수출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의해서 일부 수출하고 사오고 이런 게 중국과의 관계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 불안은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에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 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을 하면서 꼭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공급망 의존도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했을 때 중국이 막 어마어마한 경계부양책 내놓으면서 글로벌 구원투수로 나서고 그러면서 또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뭐 해소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중국이 일부 침체가 있더라도 부양책을 쓰거나 금융책을 써서 반등이 빠르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 여러 가지 부양책, 금융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아무래도 구조적 요인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 요인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의 중장기 저성장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깔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뭐 지배적인 시각이죠. 아 이게 진짜 단기 이슈가 아니고 우리 경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압박한다고 해야 되나요? 짓누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무거운 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이 편치가 않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슬라이드로 가시면 이런 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뭐 여기 석유화학, 철강, 전기차, 2차 전지 쓰는데 이거 외에도 뭐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이런 것도 뭐 영향받는 주요 업종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세 개 업종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보면요. 일단 석유화학 같은 경우 일단 뭐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기본적으로 중국의 증설에 의해서 이 시장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22년부터 최근 한 3년까지 있었던 증설, 대규모 증설은 조금 둔화됐는데 공급과잉 해소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 내수 기대가 과거 같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빠르게 회복이 가능했거든요.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그러나 지금은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고 부양책의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공급과잉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출이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주요 석유 제품 가격이 굉장히 약세가 예상되고, 또 하나는 중국 업체하고 우리나라 이 석유 업체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업체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비우호적인 사업형이 계속돼서 부정적인 영이 불가피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 한 2년간 석유화학 업종이 계속 비우호적이었는데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철강인데, 철강은 이제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침체가 되면서 자기네 내수에서 이제 철강 제품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도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쪽 수출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출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철강 생산량으로 보자면 중국의 생산량이 세계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쪽의 수출액을 보더라도 2022년 28억 불에서 23년에 37억 불로 1년 만에 한 32%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밀어내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철강업체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내수 시장이 안 좋죠. 건설업 경기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산 저가 철강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저하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서 철강업 정도 이게 불리한 사업 환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또 이제 중국하고의 역학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의 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을 보게 되면 최근 21, 22, 23을 보게 되면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뭐 더블로 성장하던 시장에서 23년에는 35%로 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내수가 다 차니까. 그렇죠. 이제는.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수출 확대 전략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요. 23년에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120만 대까지 늘어났고 20년 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5%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수출, 전기차 수출이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제 무역 규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국 전기차 수출을 확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내수 전기차 시장은 크게 영향을 안 받죠. 워낙 중국 전기차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만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와의 경쟁 때문에 부담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약간 반사이익의 모멘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은 굉장히 우리한테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중국 2차 전지 업계에서 수출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 2차 전지 업체들은 LFP 배터리 중심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가격 경쟁력이 있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내수장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갖춰왔고 또 하나는 기본 광물부터 정년, 소재까지 내부적으로 쭉 이 밸류체인을 쭉 갖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 기본적인 소재는 다 원재료는 수입했다가 또 이제 수출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좀 정체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업체들보다는 특히 소재 업체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뭐 세미나 등등에서 네, 뭐 네, 많이 네. 얘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밝은 얘기를 듣고 싶긴 한데 일단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대외 요인과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뭐 금리와 관련된 여건,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중국의 공급과과 관련된 내용 크게 다뤘고, 약간 이제 국내 내부적인 이슈로 시각을 돌려서 뭐 이것도 1년 연중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슈이긴 한데, 네. 부동산 PF와 관련된 이슈인데, 가장 이제 큰 변화라고 하게 되면은 5월 달에 이제 정책 당국에서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걸 내놨고, 그거에 따라서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사업성 재평가를 실시를 했죠. 그 결과가 발표가 돼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5월 달에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내용의 핵심 내용이 아래 왼쪽 하단에 표에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평가 대상에다가 뭐 토지담보대출 같은 거는 밖에 있던 걸 넣자, 그리고 증권사 같으면 채무보증 같은 거를 추가로 넣자라는 것이었고, 상호금융업권도 평가 대상에 넣자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3단계로 평가하던 것을 4단계로 바꾼다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기존의 악화 우려인 거를 유의와 부실 우려로 나눠서 좀 더 세분해서 평가한다가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성 평가 결과 내용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유의와 부실 우려로 평가된 게 얼마나 많으냐가 이제 초점이 될 것 같은데요.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요약한 거를 위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PF 익스포저 규모가 총 216.5조 원인데, 이 중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게 이금융권, 증권, 여전, 저축은행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상호금융은 저희 평가 대상이 주로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래서 저축은행이 16.6조, 증권이 26.5조, 여전이 27.5조 정도 이 PX 익스포저 규모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차 평가 대상인 게 저축은행이 6.7조, 16.6조 중에 40% 정도 해당이 되고요. 증권 4.6조, 여전 4.5조, 각각 보유하고 있는 익스포저 대비 한 17%, 16% 정도입니다. 이렇게 업권별로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차 평가 대상으로 일단 잡은 것 자체가 6월 말 기준으로 연체이거나 연체 이외 상태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 된 사업장인데, 저축은행이 압도적으로 그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평가 대상에 잡혀 있고요. 이 대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결과 유의와 부실 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저는 저축은행이 4.5조, 증권 3.2조, 여전 2.4조로 나왔습니다. 결국 전체 금융업권의 PF 익스포저 216조 대비해서 저축은행이 유의 부실 우려가 2% 정도고요. 증권이 1.5%, 여전이 1.1%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보면은 뭐 크지 않다라고 일단 평가는 하고 있는데, 해당 업권으로 시각을 좁히자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규모라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는 뭐 유의나 부실 우려를 어떻게 하면 분류가 되는지 세부 분류 기준인데, 이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2금융권 세계 저축은행 증권 이 캐피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사업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축은행 같은 경우 타 업권 대비의 사업성 평가의 부정적 영향에 굉장히 크게 노출됐다. 결과적으로 크게 나왔다라고 이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유는 PF 익스포저 절대 비중이 타 업권보다 크다. 저축은행은 PF 익스포저의 규모가 전체 총자산의 14%였습니다. 근데 다른 업권 보시면 오른쪽에 증권은 4%, 여전 6% 정도니까 뭐 은행 보험은 2~3% 낮고요. 총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반면에 저축은행은 PF가 기본적인 주력 사업 상품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업성 재평가 결과가 재무지표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오른쪽 아래 하단에 오른쪽 두 개의 표를 보시면 저축은행 79개 회사의 ROA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분포를 표시한 표인데요. ROE 같으면 이게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게 적자, 이익이 적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평가를 할 때 적자면 최하 등급 구간입니다. 네. 방법론 네. 적용할 때. 근데 이미 23년부터 절반 이상의 회사가 거의 적자 상태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성 재평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수익성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대손 충당급 전입의 영향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상태였고요. 맨 오른쪽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 연말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붉은색 빗금으로 친 거하고 아예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가장 안 좋은 쪽인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0% 이상 된 게 붉은색 빗금, 그리고 아예 붉은색으로 음영 표시가 된 게 15% 이상인데, 저희가 방법론에서 평가를 할 때 싱글 B야 가장 최하단으로 매핑하는 게 8.5%입니다. 근데 고정이하 비율이 10% 이상인 게 지난 연말에는 21개 업체였죠. 네, 네. 또 올 6월 기준으로는 몇 개인가요? 이게 62개 업체. 네. 전체 79개 업체 중에 한 80%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0% 이상 최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전성이 안 좋은 상태인 거죠. 이렇게 건전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타 업권에 비해서 특히 심한데, 이유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총자산에서 PF 익스포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더러 특히나 질적으로 여류한 브릿지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PF 익스포저 중에서 브릿지론이 61%나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건전성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의 초점 중에 하나가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 기준을 뭔가 좀 더 강화해서 보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실장님.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PF 익스포저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늘릴 수밖에 없었다기보다 뭐 일단 자금을 유치하는 여건은 굉장히 이제 저축은행이 과거부터 수신이 있으니까 좋은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제 2018년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면서요. 네, 네. 퇴직연금 상품을 팔게 되면서 자금이 굉장히 잘 모을 수 있는, 유리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됐는데, 그 타이밍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여건도 괜찮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출했죠. 물론 이제 과거에 한번 2010년대 초반에 부동산 위기를 겪으면서 네, 네, 네. 1차 이제 저축은행 네,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네. 저축은행은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 한다고 했죠. 과거처럼 이렇게 몰빵 투자는 못한다. 작게 투자를 해서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작게 투자한 것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 왜냐면 네, 네, 네. 안 좋은 사업장에만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작년부터 이미 저축은행 업권은 디레버리징입니다. 총자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다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연착륙이 되면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 이제 이 곧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줄이는 과정에서 수신을 적당히 받던 걸 안 받으면서 양쪽을 다 적당히 줄여가면 이제 잘 네,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미스매치가 나면은 뭔가 이제 뱅크런이 나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PF 투자를 이렇게 한참 열심히 했었던 한 수년간은 저축은행 수익성이 좀 좋았었나요? 그렇죠. 굉장히 좋았죠. 많이 벌었죠. 그럼 많이 벌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기간 개념의 수익성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스탁 개념의 BS 어딘가에 좀 남아 있고 그렇죠. 그렇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자본 안축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져서 예를 들면 가장 시기적으로 보면 재무적인 완충력이었던 2021, 22년 말 시점으로 보자면 BS 자기자본 비율이 어지간하면 15% 이상 높아져 네. 있고 네. 뭐 좋은 상태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근데 BS 비율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디레버리징을 하니까 위험자산 익스포저가 줄어들고 자기 자본이 단기 손실에서 까지긴 하지만 그 단기 손실에 의해서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보다 위험 익스포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BIS 비율은 오히려 지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스탁 개념에서 이게 재무 안정성 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습은 재무적 안정성, 그러니까 자본 안정성 적성 측면에서 크게 보이진 않고 다만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자산 건전성 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 이 자산 건전성 나빠진 게 미래의 자본 적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볼 수가 있겠죠. 해석을 이렇게 입시적으로 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다음 이제 증권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증권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PF 사업성 평가 결과 뭐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뭐 일단 저축은행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업권별로 나눠서 보자면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초대형 IB라고 하는 대형사보다는 중대형사나 일반 증권사라고 하는 중대형사나 소형사 쪽에 영향이 큰 편이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저축은행 업권은 79개사를 전체를 분석을 하는데 이 증권업은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24개사 기준으로 따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앞에 전체 증권업계 익스포저는 아마 26조 뭐 이렇게 나올 텐데 24개사 20.7조 원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유의가 1.6조, 부실이 1.7조, 3.3조 정도가 유의 부실로 분류가 됐고요. 이 3.3조 중에서 브릿지가 2.3조, 브릿지가 가장 더 안 좋은 걸로 많이 분류가 됐고 증권 저희가 평가 대상 24개사의 브릿지론 익스포저가 6.6조 정도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유의 부실로 분류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업권별로 약간 세분해서 나눠보면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대형사의 유의 부실우려 익스포저 합계는 전체 PF 익스포저의 한 11% 정도 되는데 중대형사나 중소형사는 25%, 23% 유의 부실우려 PF 익스포저 훨씬 크다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 중대형사나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서 지방 브릿지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그룹별로 부실에 대한 완충력 수준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 선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자기 자본 대비 순요주이자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인데 대형사는 9% 정도인 반면에 중대형사는 15%, 중소형사는 25%까지 높기 때문에 부실 완충력 측면에서 확실히 업권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탈로 가보면요. 캐피탈도 사실 사업성 재평가 결과가 증권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굳이 보자면 우열을 가르자면 캐피탈이 그나마 가장 영향이 증권보다도 조금 더 적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전체 업권의 익스포저가 한 27조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회사 평가하고 있는 26개사 기준 23.4조 원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유의와 부실 우려를 합해서 한 2.1조 정도 나왔습니다. 이 2.1조 중에 역시나 브릿지론이 한 1.7조 정도, 증권하고 비슷하게 브릿지론이 유의 부실 우려가 많았고요. 26개사의 브릿지론이 한 8.4조 정도 됐는데 증권은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유의 부실으로 분류가 됐는데 캐피탈은 한 5분의 1 정도인 20% 정도가 유의 부실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캐피탈 업권의 특성은 역시나 이것도 업권 내에서 이 약간 회사별로 좀 차이가 나타나는데 등급 군별로 저희가 이 26개사를 AA급 12개사, A급 8개사, 트리플 B급 6개사로 나눴는데요. AA급은 상대적으로 뭐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에 A급 이하 회사들은 영향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왼쪽 하단에 영업자산 중 PF 대출 비중을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PF 자산이 전체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A급, 트리플 B급은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트리플 B급은 38.3% PF 의존도 굉장히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더구나 브릿지론 비중 약간 옅은 하늘색이죠. 이 브릿지론 비중이 등급이 낮아질수록 더 컸기 때문에 특히 트리플 B급 같은 경우는 29.5% 굉장히 크죠. 요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두 개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PF 대출 중에서 요주의 비율하고 고정이하 비율을 따로 그래프를 시계열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물론 낮은 등급군으로 갈수록 건전성 지표가 낮다라는 부분은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네, 있고요. 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가운데에 있는 요주 이하 비율은 이미 지난해에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사업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그다지 변동이 없고 오히려 네. 낮아지는 모습까지 보이죠. 이유는 이미 요주 이하 자산 분류와 관련돼서는 지난해 모범 기준 개정 등을 통해서 이미 지난 연말까지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충분히. 네. 이렇게 요주예로 반영된 것이 이번에 사업성 재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고정으로 분류가 되고 네. 아니면 일부는 정상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요주에는 이렇게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고정이하는 이번 6월에 대폭 상승하는 네. 모습을 네. 보이는 거죠. 특히 트리플 네. 그건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등급 군별로는 A급, 트리플, B급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자면 A급 이하는 전체 평균하고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트리플 B급은 전체 캐피탈 업권 전체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건전성 네, 지표를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확대됐을 때 영향을 이 아래 등급군이 가장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서두에서 그러니까 크레딧 스프레드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여전체들은 이제 기본적인 절대금리 매력이 있어서 또 앞으로도 또 네. 축소에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봄직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금융 PF 관련해서 말씀 주신 세 섹터 저축은행, 증권, 캐피탈 중에 이 실제로 이제 회사채 시장의 익스포저로 보면은 이제 캐피탈이 가장 그렇죠. 이제 압도적인데, 근데 또 우리가 캐피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표들이나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은 스프레드가 그렇게 축소되거나 뭐 이런 걸 또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 싶고. 거기서 여전 스프레드는 일반 카드를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고 카드까지 포함한 네네. 여전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여기 여전에서도 저기 트리플 카드. B급이라고 표시된 이 업체들은 사실 채권 시장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미 여기선 열외된 회사들이고 여기서 굳이 앞서 설명드렸던 스프레드 축소가 기대된다고 하면 네. A급 정도로 이상. 보시는 게 네, 네, 네. 아니면 이제 AA 급 포함해서 그 네. 업체들이 네. 기대 가능한 업체들을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좀 결이 안 맞는 부분으로 좀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키 리스크로 꼽았던 4개 이슈는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레이팅 퍼포먼스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3분기에는 사실 그 레이팅 액션이 빈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반기에 진행했던 퍼포먼스에서 큰 차별성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페이지 신용등급 변동 현황 보시면 어차피 연간 누적인데요. 뭐 상반기에 분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업다운 레이쇼는 0.25. 그럼 2016년에 최저 수준이고요. 투자 등급으로 쫓겨도 0.4.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뭐 그래서 계속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상반기에 말씀드린 트렌드가 그대로 3분기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18페이지 신용등급 변동한 업체들 리스트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변동 일자 보시면 3분기에 변동된 업체들은 많지 않습니다. S-오일 하나 등급 상승은 하락은 SK 렌터카를 빼면 투기 등급 업체들 몇 개이기 때문에 주요한 등급 변동은 없었고요. 상반기의 등급 변동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등급 전망 변경은 지난 22, 23과 이제 아주 다른 형태가 올해 들어서 발생을 했죠. 그간의 상향 변경은 거의 없고 하향 변경 위주로 등급 전망 변경이 이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향 변경과 하향 변경이 거의 균형을 이루는, 올해는 19개가 상향 변경, 18개가 하향 변경이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으로 왔고요. 그래서 미래의 등급 변동은 상승과 하락이 모두 다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20페이지의 등급 전망 상하향 변경 리스트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뭐 회사채 기준으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사채가 아닌 ICR이나 후순위 CP만 있는 업체 등급 변동 내용 정리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신용등급 전망을 저희 아웃룩 부연 기준으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은 뭐 저희가 상반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우위 기조는 여전히 계속 되겠지만 네, 네. 하향 강도는 조금 약해질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급 전망 부여 현황을 23페이지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요. 9월 말 기준으로 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건 19개, 부정적인 건 31개입니다. 지난 연말까지는 거의 뭐 서너 배 이상 부정적 전망이 많았지만 이제 1.6배 수준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정적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이고요. 투자 등급으로 좁히면 긍정적이 14개, 부정적이 19개 많이 균형 상태에 접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1, 2년간 있었던 극단적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 기조는 이제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전망 부여된 업체 수를 부정적 전망 업체 수로 나눈 등급 전망 배수 왼쪽 하단 그래프인데요.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저점은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지난 연말 0.21까지 낮아졌지만 이제 9월 말 0.61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1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여전히 하향 우위의 기조는 분명하지만 올라가는 모양을 보면 점차 하향 강도는 약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는 등급 전망이 스테이블 아닌 업체의 비중인데 긍정적이 4.5%, 부정적이 7.4%. 역시 긍정적 전망 부여된 업체 수가 23년에 1.4% 최하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등급 변동성이 앞으로 약간 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25페이지 슬라이드 9월 말 기준 등급 전망 긍정적, 부정적 부여업체 리스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26페이지 슬라이드에 저희가 이제 등급 전망 부여된 내역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조금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통상 긍정적 전망 부여 기간 평균 경과 기간보다 부정적 전망 부여 경과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통상 부정적 전망 부여하고 등급이 더 빨리 하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24년 6월, 24년 9월에는 약간 기존과 다르게 부정적 전망 부여된 경과 기간이 좀 더 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뭐 근본적인 패턴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저희 등급 조정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긍정적 전망을 올 들어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이 긍정적 전망 부여한 업체 수들의 경과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짧아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올해 긍정적 전망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팅 퍼포먼스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저는 머리가 좀 굉장히 개운해집니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튼 이렇게 좀 딱 그 레이팅을 벗어나서 이런저런 그 관련된 것들을 다루면서 느끼는 건 그러니까 그 고유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숫자로 퍼센티지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최소한의 분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성장은 이제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뭐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 보면 AI 거기에 필수적인 반도체도 사실은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는 뭐 HBM 이렇게 좁혀지는 형국이니까 그 산업적으로는 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 구멍은 갈수록 좁아져 가는 것 같고 그 산업에 영향을 주는 뭐 정치 경제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어지러워져만 가는 것 같고 기업들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져서 좀 나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3개월에 그렇게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일단 우리나라가 일단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된 높은 성장 뭐 이런 건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워졌고요. 뭐 그런 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최소한의 안정적 성장
정도를 가는 것만 해도 지금은 단기간에 그렇게 뭐 안정을 되찾겠다. 워낙 대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뭐 내년 저희가 어차피 4분기에는 뭐 내년 산업 전망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년 산업 전망을 한번 하고 하면 다음 저희가 이 크레디톡 때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래도 대외 변수와 관련된 뭐 조금 더 정리되는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금리나 미국 쪽은 대선 그래도 같은 변수들이 좀 정리가 네, 될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뭐 기대는 가질 수 있겠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내년 2025년을 산업 전망을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희망적인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서 말씀 그런 마무리하고 기대를 싶네요. 좀 가져보자고 하시니까 가져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이 세 번째고 지난 이제 2회차 저희 리스크 대시보드 영상 올리고 나서 좀 주셨던 피드백들이 내용 그렇게 뭐 압축적임에도 불구하고 뭐 거칠거나 빡빡한 느낌 뭐 아니니까 과한 추임새까지는 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오늘은 제가 자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적정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기존 시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도 내년 연초에 뭐 미국 쪽 상황 좀 정리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내일자 금통위에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으니까 그렇게 좀 바뀐 상황 하에서 또 그때는 2025년을 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우리 기존 실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